아마도 한 사람은 스스로 배우는 법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시작하는지도 모른다. 선생님도 없고 칭찬해주는 이도 없으며 응원의 박수 소리도 없다. 오직 당신, 혼자 책과 마주하고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과 마주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독과 마주할 뿐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나 속성 강자와 빠른 성공의 비법이 번쩍이고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이 반짝이고 매혹적으로 보여서 마치 등록만 하면 곧 성공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공부란 진정 무엇인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멋진 명함 한 장을 갖기 위해서도 아니라면 공부는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 어쩌면 공부란 조용히 자신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점점 더 깊은 존재로 변화해가는 길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맞다면 과연 고독하지 않고도 스스로 배울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 학습의 본질은 애초부터 고독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예술일까? 이 책, 그리고 오늘 내가 당신과 나누고자 하는 여정은 교재도 안내서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제안, 하나의 고백과도 같다. 여기서 나는 당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나는 단지 이야기꾼일 뿐이다. 1인칭으로 내가 직접 겪고 느낀 경험 하나하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뿐이다. 당신은 상상해보라. 그것은 교재의 건조한 목소리가 아니라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하고 이해하고 싶다는 갈망으로 가득하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스스로 똑바로 서려는 한 인간의 목소리다. 어쩌면 당신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지? 어떻게 배워야 하지? 그리고 결국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여정은 아마도 당신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게 질문을 다시 던질 다른 방식을 줄 것이다. 답을 서둘러 찾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방식을. 한번 그려보라. 서울의 어느 고등학생이 시험 점수가 아니라 왜 인간이 이 광대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밤늦게 도서관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혹은 한 회사원이 퇴근 후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속 평온을 되찾기 위해 오래된 책 한 권을 펼치는 모습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 돌아갈 정신이다. 교훈. 자기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책임지는 용기한 여정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1장 학식의 정의. 수년 전 내가 여전히 손에 쥔 것이라곤 몇 권의 낡은 책뿐인 한 청년이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은 교과서적인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 내 안에서 솟구친 갈증이자 불만이었다. 사회 속에서 나는 너무나 많은 지식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마주쳤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안에는 수많은 모순이 가득했다. 그 중에는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온갖 학위와 증명서로 서랍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집안에 전구 하나 갈지 못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윤리를 설파했지만 내가 들은 것은 온통 뒤엉킨 개념뿐이었다. 풀잎 하나도 흔들지 못할 공허한 말이었다. 반대로 나는 한 번도 학위를 가져본 적 없는 농부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의 단 한마디는 나를 온몸이 전율할 만큼 깊이 흔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크거나 힘찼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온전히 땀과 눈물 속에서 길러진 체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 장면을 한국 사회에 옮겨놓는다면 아마 당신은 이런 그림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유명한 대학 교수. 수많은 학술 논문을 냈지만
강의실에 서면 학생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 삶과 동떨어진 공허한 개념들만 늘어놓는 모습. 반면 서울의 어느 택시기사, 짧은 대화 몇 마디로 당신을 오래도록 생각에 잠기게 하고 인간관계와 인생에 대한 신뢰를 다시 묻게 만드는 사람. 그때부터 나는 학식이라는 두 글자의 정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진짜 공부와 가짜 공부. 나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단순히 축적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식이 많을수록, 책이 많을수록,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배운 사람이 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의 함정일 뿐이다. 나는 그것을 앵무새식 공부라고 부른다. 앵무새는 소리를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방식으로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스승의 말, 책 속의 말, 다른 이들의 말을 반복할 줄은 알지만 자신이 아는 것을 실제로 살아본 적은 없다. 한국의 현실을 보라. 고등학생들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 14시간, 16시간씩 매달린다. 그들은 수천 개의 수학 문제를 풀고 끝없이 긴 화학 공식을 외운다. 하지만 시험이 끝난 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렇게 고백한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건 말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진짜 공부란 무엇인가? 진짜 공부는 지식을 소화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독립적인 사고로, 삶에 대한 깊은 통찰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려면 배우는 사람은 속도를 늦출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자기 안에 공허함과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시험 준비로 인해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 머릿속 지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어떤 개념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하소연했다. 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잊었다는 건 이미 몸에 밴 거다. 그 말은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 왜냐하면 이후 시험장에서 지식은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깊은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진정한 학식인은 말로 자신의 지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삶의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심지어는 제때 찾아오는 침묵을 통해 이해력을 드러낸다.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부산의 한 할아버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높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단 한마디. 바닷물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배우지 않으면 저절로 뒤처지게 된다. 그 말은 손자 대학생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수년 동안 곱씹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에게 있어 진정한 학식인은 배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마치 숨 쉬듯 배움은 그들의 삶 자체이다.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재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믿지 않는다. 다윈, 파스칼, 스피노자는 모두 체질이 약했고 기억력은 평범했으며 심지어 쉽게 산만해졌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인내심이 있었다. 그들은 느리지만 꾸준히 한 걸음씩 걸었고 바로 그 끈기가 천재를 만들어냈다.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다. 작곡가, 화가, 혹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어떤 이는 5년, 7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며 노량진의 비좁은 고시원 방에서 매일같이 공부만 한다. 그들이 성공하는 것은 타고난 능력 덕분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 덕분이다. 배움은 자신에게 정직해지기 위함이다. 나는 한 문장을 읽고 또 읽으며 한 가지 생각을 쓰고 또 쓰며 몇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어떤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밤을 지새운 적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에 나는 내가 진짜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점수를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아닌 단지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부란 결국 자신이 되는 여정이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진실하게 살기 위함이다.
교훈. 학식은 학유나 지식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 진정으로 배운 사람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끈기 있게 곱씹을 줄 알며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서울에서 대학 입시 때문에 긴장하는 학생이거나 강남에서 승진을 위해 토익 점수를 준비하며 압박을 느끼는 직장인이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라.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단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함이라면 아마도 당신은 공부의 가장 깊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더 깊고 더 진실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다. 제2장 자기학습의 주요 요소들. 젊었을 때 나는 열정과 결심만 있으면 무엇이든 스스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수백 쪽의 책을 읽었지만 한 가지 아이디어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또 어떤 날은 새로운 주제를 배울 때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금세 지쳐 포기하곤 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자기 학습에 성공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제자리만 맴도는 것일까? 그때 나는 깨달았다. 자기 학습은 단순히 배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예술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예술은 사람 안에 있는 여러 핵심적인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요소 1. 의지. 의지는 고집이나 즉흥적인 기세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 깊은 지하수와 같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흐르지만 필요할 때면 샘물이 되어 솟구치고 강이 되어 흐른다. 진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앉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칭찬해주는 이도 강요하는 이도 보상도 없다. 그들은 단지 배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배운다. 서울 노량진에 사는 고시원생들을 떠올려보라. 많은 청년들이 혼자 살며 라면을 먹고 옷장만한 작은 방에서 자며 매일 아침 공부만 한다. 누가 지켜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안다. 오늘을 포기하면 내일도 쉽게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도 잃게 되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요소 2. 믿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바로 믿음이 당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한다. 어떤 사람은 매우 똑똑하지만 늘 자신을 의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책을 읽으면서도 이해했다고 믿지 못하고 글을 쓰면서도 어리석을까 두려워 지워버린다. 나 또한 그런 적이 있었다. 잘못 쓸까봐,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다. 공부는 내가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어리석음을 줄여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한국에서는 나는 이 점을 저녁 영어학원에서 뚜렷이 보았다. 발음이 서툴러도 자신 있게 앞에 나와 읽는 중년의 남녀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다. 꾸준히 하면 언젠가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면에 더 빨리 배우는 젊은이들 중에는 틀릴까봐 침묵하는 이들이 있었다. 결국 더 멀리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스스로를 믿을 줄 아는 사람이다. 요소 3. 열정. 열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몰입할 때 생겨난다. 어떤 문제에 진정으로 몰두하면 시간도 피곤함도 있는다. 나는 한때 경서의 한 구절을 밤새도록 읽고 또 읽은 적이 있었다. 시험을 위해서도 누가 요구해서도 아니었다. 단지 그것이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연결해 본다면 K-팝 아티스트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들은 먹고 자는 것조차 잊을 만큼 춤과 노래를 연습한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음악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이 빛나는 이유다. 요소 4. 교만. 교만은 배움의 가장 큰 적이다. 교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에 배울 필요를 못 느낀다. 경서도 읽지 않고 스승에게도 묻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다. 요소 4. 상상력. 잘 배우는 사람은 연상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한 문장을 읽어도 단지 글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경, 감정, 기억까지 본다. 한국에는 익숙한 예가 있다. 김소울 고전시를 배울 때 많은 학생들은 단지 글자만을 외운다. 그러나 진정으로 배우는 사람은 진달래꽃을 읽으며 입대 날 아들을 배웅하던 어머니의 눈빛을 떠올린다. 단 6글자이지만 온 기억의 세계를 깨운다. 요소 5. 부드러운 규율. 공부는 영감에만 의존할 수 없다. 영감은 제멋대로 오고 가지만 규율은 집주인처럼 늘 그 자리에 있다. 나는 한번 실험을 해봤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다. 영감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꾸준히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인에게도 이것은 익숙하다. 학원 문화는 많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정해진 시간표에 맞추어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게 한다. 그러나 차이는 이렇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공부는 지치게 만들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세운 규율에 따른 공부는 진정 오래 간다. 요소 6. 겸손. 배울수록 더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얕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경험 많은 사람은 조심스럽고 경청할 줄 안다. 나도 한때는 반박을 들으면 화를 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내가 꼭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요소 7. 직관. 어떤 것은 이성으로 분석하기도 전에 즉시 옳다고 느껴진다. 그것이 바로 직관이다. 경험과 감정이 응축된 결과다. 나는 한때 직관을 무시하고 남의 말을 줬다가 큰 대가를 치렀다. 그 이후로 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한국에는 이런 좋은 속담이 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을 경고할 때 쓰는 말이다. 직관은 종종 바로 그 경고와도 같다. 요소 8. 인내. 자기 학습은 즉각적인 결과를 주지 않는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해가 뜨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며 때로는 씨앗이 죽은 듯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 한국에서는 이 모습이 전주에서 목공, 도예 혹은 핸드드립 커피를 배우는 사람들과 닮았다. 수년 동안 반복하며 천천히 인내심 있게 훈련한 끝에 마침내 그들의 솜씨는 세계가 감탄할 수준에 이른다. 교훈. 자기 학습은 의지, 믿음, 열정, 상상력, 규율, 겸손, 직관, 인내가 모두 필요한 여정이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쉽게 포기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SNS 없이 책 한 권과 마주 앉을 만큼 인내심이 있는가? 오늘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일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학습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손에 쥔 것이다. 제3장. 자기 학습을 위한 유리한 조건.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다. 자기 학습은 아름답지만 가시밭길과도 같은 길이다. 지식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항상 당신을 지지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공부해야 했던 적이 있다. 책이 부족했고 공간도 부족했으며 소음은 끊이지 않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자기 학습을 지속하려면 스스로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심은 엔진이다. 그러나 차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연료, 도로, 그리고 좋은 바퀴가 필요하다. 조건 1. 고요함.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정적까지 포함한다. 나는 한때 비좁은 방에서, 밖에서는 끊임없는 자동차 소음 속에서 공부해야 했다. 어떤 날은 책을 읽기 위해 창고로 숨어 들어가야 했다. 그곳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나 자신을 들을 만큼은 충분히 조용했다. 한국에서는 이 점이 더욱 뚜렷하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은 하루 종일 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속이 여전히 SNS,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가족의 압박으로 시끄럽다면 아무리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공부는 결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24시간 도서관이나 부탄에 와이파이가 없는 카페를 찾는다. 그런 공간은 그들이 마음의 고요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조건 2. 개인적인 공간. 화려한 방은 필요 없다. 단지 익숙한 작은 공간,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충분히 밝은 조명이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익숙함이다. 앉는 순간 뇌가 자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아, 이제 공부할 시간이다. 한국에서는 많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카페 스터디룸을 선택한다. 나무 책상, 노란 조명, 가사가 없는 음악이 있는 작은 공간들이다. 그런 익숙한 공간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적응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 조건 3. 알맞은 시간. 각자에게는 공부하기 좋은 황금 시간이 있다.
나의 경우에는 도시가 아직 안개에 잠긴 아침이 가장 머리가 맑았다. 그러나 밤에 훨씬 잘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몇 주만 실험해보면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낮에는 소음이 많기 때문에 밤을 선택한다. 반대로 직장인들은 출근 전에 아침 시간을 활용한다.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다. 조건 4. 건강한 체력.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공부할 수 없다. 나는 한때 탈진한 상태에서 억지로 공부를 해봤지만 결과는 단지 짜증뿐이었다. 한국은 장시간 노동 문화로 유명하다. 그러나 지금 가장 앞서가는 기업들은 오히려 직원들이 낮잠을 자거나 운동을 하거나 짧은 명상을 사무실에서 하도록 장려한다. 그들은 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맑은 지혜가 자라난다는 것을. 조건 5. 분명한 목표. 책을 펴고 앉을 수 있는 진짜 이유가 필요하다. 꼭 위대한 학자가 되겠다. 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단순한 이유로도 충분하다. 나는 글을 더 잘 쓰기 위해 공부한다. 나는 자녀를 더 잘 키우기 위해 공부한다. 한국에서는 많은 어머니들이 단지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 기술이나 외국어를 배우곤 한다.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소박한 목표가 그들을 수년간 버티게 한다. 조건 6. 알맞은 동행. 자기학습이란 결코 영원한 고독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빛을 비춰주고 질문을 던져주고 나를 조전하게 해줄 사람. 나는 과거에 3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이 있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토론했다. 교재도 없었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좋은 책을 공유하고 답이 없는 질문을 함께 고민했다. 바로 그 대화들 덕분에 나는 혼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배웠다. 한국에서는 북클럽이나 카페 스터디 그룹이 많이 생겨난다. 뜻이 맞는 몇 명만 있어도 배움은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된다. 조건 7. 기록 시스템. 인간의 기억은 본래 단기적이다. 그래서 나는 늘 작은 노트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며 메모를 한다. 매주 다시 읽고 생각들을 연결하며 나만의 이해 방식으로 다시 쓴다. 짧은 한 줄에서 시작해도 때로는 한 편의 에세이가 되기도 한다. 한국인들도 플래너, 계획 수첩을 매우 중시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학습 플래너를 스티커나 그림으로 장식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식이 아니라 그것을 지식을 저장하고 연결하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조건 8. 불씨를 지키기. 자기학습은 작은 불씨를 기르는 것과 같다. 어떤 날은 바람이 거세고 어떤 날은 비가 차갑게 내리며 때로는 불이 떠진 듯 보인다. 그러나 인내한다면 언젠가 그것은 활활 타오를 것이다. 나 역시 불씨를 잃었던 적이 있다. 책이 단지 종이로만 보이고 머릿속은 버려진 방처럼 텅 비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 순간에 나는 억지로 공부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음악을 틀고 예전 영화 한 편을 보거나 한때 가슴을 울렸던 책의 한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그것은 내가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었다. 한국에서는 이 모습이 예술에 대한 열정을 좇는 청년들,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 혹은 수년간 시험 공부를 이어가는 이들의 모습과 겹친다. 그들을 지탱하는 것은 점수가 아니라 내면의 불씨다. 교훈. 자기학습에는 결심만이 아니라 알맞은 환경, 안전한 공간, 건강한 몸, 분명한 목표, 필요할 때 함께할 동행, 그리고 계속 걸어가게 하는 불씨가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서울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조용한 학습 공간을 찾으라. 만약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아침의 황금 시간을 활용하라. 그리고 만약 한때 불씨를 잃었던 사람이라면 기억하라. 작은 불씨의 하나만 지켜도 언젠가는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을. 제4장 자기학습을 위한 주요 수단. 자기학습의 여정 속에서 나는 한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생각했다. 또 어떤 때는 환경, 시간 혹은 마음가짐이라고 밀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갈수록 깨달았다. 그것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올바른 학습 수단이 없다면 그것은 활 없는 화살과 같고 장작 없는 불과 같다. 그렇다면 주요한 수단은 무엇일까?
그것은 반드시 최신형 컴퓨터, 화려한 도서관, 값비싼 교재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아주 소박하고 가까운 것들이지만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수단 1. 사전. 단순해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한때 단어 찾기를 귀찮아해서 문맹처럼 공부했다. 그냥 훑어보고 대충 뜻을 추측하고 이해했다고 착각했다. 바로 그 대충의 이해가 정확성을 죽이고 동시에 지식의 깊이도 죽였다. 나는 멈추어 서서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보고 예문과 용례까지 적어가며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각 단어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어떤 단어는 온전히 체득하는데 3일이 걸리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매우 익숙하다. 영어, 일본어를 공부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할 때도 늘 사전을 옆에 두거나 휴대폰 앱으로 단어를 찾는다. 단 한 단어만 놓쳐도 문장 전체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음을 생각해보라. 수단 2. 종이와 펜. 디지털 시대는 우리를 키보드 입력에 더 익숙하게 만들었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키보드로 입력한 것은 금세 기억에서 사라진다. 반면 손으로 쓴 것은 비록 느리고 서툴러도 오래 남는다. 쓰기란 단순히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지식을 몸에 새기는 것이다. 나는 여러 권의 노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아이디어를 적는 노트, 하나는 좋은 문장을 옮겨 적는 노트, 하나는 읽은 것에 대해 반박하며 정리하는 노트. 한국에서는 손글씨 습관이 여전히 강하다. 많은 학생들이 공책의 글씨를 반복했으며 연습하고 직장인들 또한 여전히 플래너, 하루 일과를 적는 수첩을 들고 다닌다.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기억과 사고의 깊이를 더해준다. 수단 3. 책. 많이가 아니라 깊게 읽기. 나는 한때 많은 책을 읽었다. 그러나 많이 읽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후에야 깨달았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낫다는 것을. 어떤 책은 1년에 4번씩 읽었는데 매번 다시 읽을 때마다 마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듯 했다. 책을 고르는 것은 동반자를 고르는 것과 같다. 어떤 책은 한 번만 만나도 된다. 그러나 어떤 책은 평생 함께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몇 장 넘기며 공허함을 달랜다. 반면에 진짜 독자는 멈추어 서서 곱씹고 여백에 메모를 하며 책을 삶의 일부로 만든다. 수단 5. 마인드맵, 체계화하기. 많은 것을 따로따로 배우면 금세 혼란스러워진다. 나는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는 마인드맵, 즉 사고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지식의 파편을 줍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듯이 모든 벽돌이 제자리를 찾도록 만들었다. 한국의 수험생들에게는 이 방법이 익숙하다. 교실안 하얀 칠칸에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곳에서 학생들은 공식을 연결하고 정의를 이어붙이며 예시를 색색의 마커로 엮는다. 그것이야말로 정보를 머릿속에 살아있는 구조물로 바꾸는 방법이다. 수단 5. 생생한 기억. 나는 비상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지식을 이미지, 감정, 이야기와 연결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정의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우주가 움직이는 모습으로 상상했기 때문이다. 어떤 철학 개념을 기억하는 것도 억지로 외웠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한 번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는 데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한국사를 공부할 때 단순히 건조한 연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 시절 헤어지는 가족의 장면이나 독재시대의 자유를 꿈꾸던 한 학생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어떨까? 지식이 감정과 연결될 때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 수단 6. 질문하는 습관. 나는 책 한 권, 강의 하나, 영화 한 편을 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왜 이것이 옳을까? 만약 배경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저자가 다른 의도를 숨긴 것은 아닐까? 이것이 바로 방법 있는 의심의 정신이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의심은 지혜의 시작. 질문할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단순히 기억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이해 방식을 창조하기 위해 배우게 된다. 수단 7. 관찰과 침묵.
내가 얻은 가장 큰 배움은 교실이 아니라 조용히 관찰하는 순간에서 왔다. 공원에서 나눈 대화, 헌책방에서 노인이 책장을 넘기는 방식 같은 것들 말이다. 한국 문화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 젊은이들이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오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우연히 흘러나오는 대화의 조각들을 듣곤 한다. 눈빛, 몸짓, 말투 하나하나가 교과서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삶의 수업이 된다. 수단 8.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자기 학습의 가장 깊은 수단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저자에게, 책에게, 심지어 나를 반박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나는 한번 철학책을 읽다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단지 글자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째서 나는 이런 사상을 내 모국어로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 얼마나 다행인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대학생들이 철학이나 고전을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바로 그 사상들이 한 민족의 정신을 지탱해왔다는 사실을. 그때 그들은 지식을 단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 감사하기 위해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교훈, 학습 수단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다. 한 권의 사전, 한 권의 수첩, 몇 번이고 다시 읽는 책, 질문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깊이 있는 학습자로 바꿀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은 과연 이 소박한 것들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값비싼 장비가 있어야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제5장. 무엇을 언제 읽을 것인가? 한때 나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읽었다. 신간, 고전, 유명한 책, 아무도 잘 모르는 책까지. 사막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글재가 보이면 닥치는 대로 삼켰다. 그러나 많이 읽을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내 머릿속은 온갖 것들로 가득 찬 방 같았다. 귀한 그림도 쓰레기도 뒤엉켜 있었고 나는 더 이상 걸어나갈 길조차 없었다. 바로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다. 나는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깨달았다. 읽을 책을 고르는 일은 단순히 읽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 청춘을 마음을 더 시끄럽게 만드는 것들에 낭비할 수 있다. 불안 때문에 읽는가? 아니면 갈망 때문에 읽는가? 처음에는 나는 호기심 때문에 읽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뒤처질까 두려워 읽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웠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것은 삶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단지 불안일 뿐이었다. 그 결과는 나는 정보를 개걸스럽게 삼켰지만 아무것도 소화하지 못했다. 내 머리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공간이 아니라 단순한 데이터 창고가 되어버렸다. 한국에서도 이 모습은 흔하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각종 강의를 듣거나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를 읽는다. 그러나 그들이 읽는 이유는 진정 필요해서가 아니라 뒤처질까 두려워서다. 결국 다 읽고 나서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책을 고르는 원칙. 나는 나 자신에게 이런 규칙을 세웠다. 사흘이 지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은 읽지 않는다. 한 권의 책, 한 단락이더라도 내게 어떤 깊은 흔적, 하나의 이미지, 혹은 하나의 질문, 혹은 하나의 감정을 남기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은 내가 시간을 더 들일 가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책을 3가지로 나눈다. 1. 삶을 위한 책. 시간관리, 건강한 식습관, 개인 재정과 같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 이런 책들은 읽기 쉽고 적용하기도 쉽고 곧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읽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결코 작동되지 않는 설명서일 뿐이다. 한국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자기계발서나 자기관리책을 찾는다. 2. 이해를 위한 책. 철학, 역사, 과학, 종교. 해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야를 넓히고 인류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읽는다. 어떤 문장은 5번, 10번 읽어야 하고 어떤 것은 1년이 지나서야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 대학생들이 남북한 분단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는다. 쉽지 않다. 많은 부분이 건조하고 딱딱하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그들은 자기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3. 느끼기 위한 책. 문학, 시, 회고록, 단편소설. 구체적인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인간이 단순히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읽는다. 한국인들은 종종 김소월의 시나 황석영의 단편소설을 읽는다. 그것은 숙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쁜 삶 속에서 잠시 고요를 찾기 위해서다. 책을 덮을 용기, 멈출 용기.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을 중간에 내려놓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50쪽을 읽었는데 피로만 남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그 책은 잠시 접어둔다. 책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만남이다. 맞지 않으면 조용히 이별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삶의 단계에 따른 독서. 어떤 시기에는 의미를 찾기 위해 철학을 많이 읽었다. 어떤 시기에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만 읽었다. 또 어떤 시기에는 역사에 몰두하며 삶의 투쟁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그저 앉아 이미 읽은 것을 곱씹었다. 한국에서는 이런 흐름이 꽤 흔하다. 북클럽 모임에서 매주 한 장씩 읽고 토론한다. 누군가는 아픔을, 누군가는 위로를 느낀다. 바로 그 차이들이 책을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거울로 만들어준다. 옛 책을 다시 읽기, 새로운 빛.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매번 읽을 때마다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건조하게만 느껴졌던 탕남의 단편소설을 몇 번의 상실을 겪은 뒤 다시 읽다가 눈물을 터뜨린 적이 있다. 그때의 문장은 내 심장에서 직접 울려나오는 목소리였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시를 다시 읽으면서 비로소 그 안에 남긴 고통과 그리움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교훈. 책을 읽는 것은 숫자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무언가에 닿기 위함이다. 마음으로 책을 고르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내려놓으며 오래된 책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읽는 것을 잊지 마라. 만약 당신이 참고서에 파묻힌 한국의 학생이라면 잠시 멈춰보라. 사흘 뒤에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직장인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뒤처질까 두려워 읽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읽는가? 제6장.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떤 시기에는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읽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왜 배우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안개 속에서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애써 올라가지만 정상은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그 산이 맞는 산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다.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배우고 있는가? 왜냐하면 보라, 읽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단지 표면을 스쳐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배우되 선택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혼란스러운 창고로 만들 뿐이다. 정보는 많지만 중심은 없고 적용할 수도 없다. 3가지 학습의 방향. 1.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 이것이 기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지식은 단지 거칠애에 불과하다. 나는 심리학, 실존 철학, 인류의 역사를 읽는 것부터 시작했다. 데카르트를 읽으며 독립적 사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프로이트를 읽으며 인간이 무의식에 얼마나 지배받는지 깨달았다. 빅터 프랑크를 읽으며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이 점은 뚜렷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심리학 책을 읽고 자기발견 워크숍에 참여한다. 학업과 일의 압박 속에서 많은 한국 청년들은 살고는 있지만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느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가 바로 열쇠다.
2.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 나는 역사를 단순히 열도를 외우기 위해 읽지 않았다. 혼란, 권력, 사랑, 증오 속에서 인간이 서로에게 무엇을 해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읽었다. 나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배웠다. 왜 어떤 이는 부유하고 또 어떤 이는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가. 한국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의 역사에 관한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경제 서적을 읽으며 빈부격차를 이해하려 한다.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압박감이 크고 경쟁적이며 때로는 불공평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3. 행동하기 위한 공부.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잊곤 한다. 배움은 단순히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이해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글쓰기를 배웠다. 아이디어가 서랍 속에서 죽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배웠다. 정보를 찾는 방법부터 매력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법까지 디지털 기술을 배웠다. 나는 요리, 핸드드립 커피,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웠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내게 깨닫게 했다. 배움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때로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국에는 아주 특별한 야간 강좌들이 있다. 전주의 핸드드립 커피 수업, 이천의 도예 수업, 서울의 시나리오 쓰기 강좌. 작아 보이는 기술들이 오히려 사람을 풍요롭게 하며 배움이 더 이상 압박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 되게 한다.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긴 것들을 다시 배우기. 나는 한때 자유, 행복, 도덕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힘든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것들이 모두 빌려온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정의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다. 가치와 현실 사이의 충돌,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배우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은퇴 후에야 가족, 사랑, 시간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깨닫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가졌던 지식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작은 것들로부터 배우기. 나는 옷을 가지런히 개는 법, 전기 콘센트를 고치는 법, 매일 끝날 때 책상을 정리하는 법을 배웠다. 왜냐하면 나는 이해했기 때문이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큰 일을 꿈꿀 수도 없다는 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바로 그 집중력이 위대한 발견의 토대였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정리정돈 문화 속에서 드러난다. 한국인들은 이불을 개는 방식, 책상을 정리하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이 배우고 일하는 태도를 반영한다고 믿는다. 모국어를 배우기,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느라 몰두하면서 정작 자기 모국어를 깊이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는다. 나는 고전 문학을 다시 읽고 어원의 뿌리를 탐구하고 언어 유희의 예술을 배웠다. 왜냐하면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느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젊은이들이 영어, 중국어를 배우지만 어느 날 다시 한문이나 고전시로 돌아가 자기 문화와 언어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려 한다. 자기 기질에 맞는 학습. 어떤 사람은 듣기를 통해 배우고 어떤 사람은 이미지를 통해 배우며 어떤 사람은 직접 손으로 해봐야 이해한다. 나는 한때 다른 사람이 잘하는 방식대로 억지로 배우려다 지쳐버린 적이 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았다. 배움의 방식은 반드시 자기 본성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한국 문화에도 흥미로운 예가 많다. 어떤 사람은 K-pop 음악을 들으며 가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배우고 또 어떤 사람은 다채로운 색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며 배운다. 각자에게 맞는 길이 있고 그 길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오래가는 학습법이다. 교훈. 무엇을 배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배우는지 아는 것이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 배우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배우며 행동하기 위해 배우고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긴 것을 다시 배우고 작은 것들로부터 배우며 자기 기질에 맞게 배운다. 만약 당신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만 공부하지 마라. 만약 당신이 토익 점수에 매달리는 직장인이라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는가이다. 그리고 만약 이미 성인이 된 당신이라면 익숙한 것들을 다시 배우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성숙했는지에 놀라게 될 것이다.
제7장 굳건한 문화 기반을 세우기 위한 3가지 요소.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깨닫는다. 누구도 영원히 혼자만으로는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깊은 지식이라도 뿌리를 내릴 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다. 나는 한때 스스로에게 물었다.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배우고 살고 성장할 수 있는 굳건한 문화를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경험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도덕, 예술, 과학. 이 3가지 기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문화는 기울고 인간은 방향을 잃는다. 요소 1. 도덕. 도덕은 헌법에 쓰여 있거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규칙이 아니다. 진짜 도덕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다. 도덕은 오래 빌린 책을 제때 돌려주는 것이다. 도덕은 동료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도덕은 타인의 순진함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명예와 체면을 중시한다. 그러나 정치, 기업, 연예계까지 수많은 스캔들이 있다. 도덕이 가벼워질 때 지식과 재능은 방향을 잃은 사람 손에 들린 위험한 도구가 된다. 나는 도덕을 강의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을 보며 배웠다. 곁에 노인들로부터, 용서의 이야기로부터, 그리고 내 자신의 실수들로부터.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도덕을 배운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인간됨을 배신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요소 2. 예술. 이성에 지칠 때 내가 돌아가는 곳은 예술이다. 공식, 수치, 정의가 더 이상 의미를 주지 못할 때 나는 음악을 틀고 시 한 구절을 읽고 그림 한 점을 바라본다.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요를 찾기 위해서다. 한국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한 노년의 청소부가 매일 퇴근길에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시집을 꺼내 몇 장씩 읽는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물었다. 시를 읽어서 뭐 하세요? 그는 웃으며 답했다. 내 영혼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울렸다. 예술은 사치품이 아니며 겉멋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압박의 삶 속에서 메말라 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름다움 앞에서 냉소하고 비웃고 무감각해지는 사회, 그것은 이미 피를 잃고 있는 사회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술뿐이다. 요소 3. 과학. 과학이라고 하면 흔히 실험실, 공식, 기계를 떠올린다. 그러나 내게의 과학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정신이다. 그것은 겸손하고 인내하며 어둠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넘어짐을 받아들이면서도 다시 걷는 정신이다. 그것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자신이 확신했던 것을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다. 한국에서는 이 과학 정신이 의학, 정보기술, 반도체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그들이 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고쳐나가기 때문이다. 과학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넓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한계가 우리를 계속 배우게 하고 계속 탐구하게 만든다. 3가지 요소의 균형. 도덕만 있고 과학이 없는 문화는 쉽게 교조주의와 미신에 빠진다. 예술만 있고 다른 것이 부족한 문화는 몽상적이고 현실과 멀어진다. 과학만 있고 도덕과 예술이 없는 문화는 차갑고 무감각해진다. 3가지 요소가 함께 존재하며 서로를 보완할 때에만 인간은 온전히 길러진다. 도덕은 마음을 바로잡는다. 예술은 영혼을 기른다. 과학은 지성을 비춘다. 한국을 보라. 이 나라는 과학 기술로 발전했고 K-팝과 한복 같은 예술로 정체성을 지켰으며 가족과 정의라는 문화적 도덕으로 공동체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사회는 흔들린다. 교훈, 도덕, 예술, 과학은 먼 개념이 아니다. 그것들은 각자가 자기 안에 세워야 할 세 채의 집이다. 하나라도 빠지면 내면의 집은 기울고 만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정직하게 사는가? 아름다운 선율 앞에서 여전히 가슴이 울리는가?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비판적 정신을 잃지는 않는가? 제8장 몇 가지 업무 원칙. 어떤 날은 나는 빈 종이 앞에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머리가 멍해졌다. 아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배우고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된다. 지식은 한없이 넓지만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한 업무 원칙이 없으면 나는 금세 미루기, 산만함, 탈진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만다. 원칙 1. 아침을 SNS나 이메일로 시작하지 말라.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은 내 정신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뉴스피드를 훑고 SNS를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했다. 그러면 숨고를 틈도 없이 세상의 온갖 감정이 들이닥쳤다. 부정적인 것도 가벼운 것도. 나는 하루를 주체적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사람처럼 시작했다. 그러나 방식을 바꾼 뒤 내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일기 몇 줄을 쓰고 오래된 책의 한 페이지를 읽었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세상을 맞아들였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많은 직장인들이 눈을 뜨자마자 카카오톡 알림과 업무 이메일에 휩쓸린다. 만약 그것이 하루의 첫 순간을 차지한다면 당신의 하루는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응하며 끌려가는 시간이 될 뿐이다. 원칙 2.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기.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멀티태스킹에 능하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도 동시에 메시지에 답하고 팟캐스트를 듣는다. 그러나 진실은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마치 여러 방을 뛰어다니면서도 어느 방에도 오래 머무르지 않아 그 방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았다. 그래서 나는 단일 작업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책을 읽을 때는 휴대폰을 끄고 글을 쓸 때는 모든 기기를 다른 방에 두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때 알았다. 집중이야말로 세상이 끊임없이 빼앗으려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서울의 카페를 관찰해보라. 많은 젊은이들이 동시에 노트북, 이어폰, 휴대폰을 켜놓는다. 그러나 효율은 높지 않다. 오히려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멀리 나아간다. 원칙 3.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다. 예전에는 쉴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 몇 분만 멈춰도 성공이 달아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애써 붙잡을 때가 아니라 내가 이완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걷거나 차를 끓이거나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은 새로워지고 생각의 씨앗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휴식은 무의미한 공백이 아니라 창조적 순환의 필수 요소다. 한국에서는 한때 과로 문화, 즉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젊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휴식을 장려한다. 힐링 여행, 웰빙데이 같은 프로그램이 생겼다. 그들은 알게 된 것이다. 탈진한 직원은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원칙 4. 아침을 토대로 삼기. 아침은 하루 전체의 토대다. 아침이 뉴스, 이메일, 알림에 파묻히면 하루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나 아침이 고요 속에서 시작되고 자신을 기르는 작은 습관 하나로 열리면 하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당신도 시도해보라. 휴대폰을 켜는 대신 공책의 한 페이지를 쓰거나 책의 한 구절을 읽거나 조용히 커피를 내리는 것. 단 7일이면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교훈.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집중을 지키고 주체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온전히 해내고 올바른 때에 휴식할 줄 아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강남의 직장인이라면 아침부터 이메일과 카카오톡이 당신의 마음을 좌우하도록 두지 마라. 만약 당신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한꺼번에 3과목을 공부하려 하지 말고 한 과목을 깊이 파고들어라. 그리고 이미 탈진한 적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라.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더 긴 여정을 준비하는 것이다. 결론. 자기학습에는 끝이 없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의미가 있다.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다. 굳건한 문화, 가치 있는 삶. 이 모든 것은 3가지 요소로 세워진다. 마음을 지켜주는 도덕, 영혼을 길러주는 예술, 지성을 비추는 과학.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더 자애로운, 그리고 더 깨어있는 인간이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 중요한 지점을 함께 걸어왔다. 학식의 진정한 정의를 다시 찾는 것에서 의지, 믿음, 열정, 인내와 같은 자기학습의 핵심 요소들, 학습 습관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사전, 종이와 펜, 질문하는 습관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배울지 선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 예술, 과학 위에 세워지는 굳건한 문화와 지치지 않고 배우고 일하기 위한 원칙들까지. 돌아보면 자기학습은 많은 정보를 더 쌓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깨어있으며 더 정직한 인간이 되기 위한 인내의 여정이다.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다.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배우지 마라.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더 충만하게 살기 위해 배워라. 하지만 여전히 큰 질문이 남아있다. 당신의 지금 삶에서 진정으로 배울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기술일 수도 있고, 작은 습관일 수도 있고,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일 수도 있다. 이 답은 오직 당신만이 찾아낼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평생의 여정으로서 자기학습에는 끝이 없다고 동의한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아니면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자기학습의 길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면 댓글에 2번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가 이와 같은 가치 있는 주제의 영상을 더 추천해 줄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어갈 다음 여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탐구하며 배우고 살아가는 방식을 더욱 깊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의미 있는 삶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